이제 앙주 포스테코글루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을 분석해 볼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기반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토트넘의 공격 전술을 살펴봅시다. 토트넘은 수비에서 시작하여 경기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결정을 내립니다. 앙주 감독이 메이스티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에게 전달한 용기가 주목할 만합니다. 수비에서 시작하는 플레이를 할 때 에머슨은 일시적으로 중앙 수비수가 되고 벤 데이비스는 비카리오의 양쪽으로 분산됩니다. 처음에 맨체스터 시티가 경기를 구축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토트넘의 압박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알바르네스가 첫 번째 압박을 가하고 실바가 긴밀하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맨체스터 시티는 맹수처럼 빠르게 전술을 전환할 기회를 갖고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사냥하는 사자, 무리처럼 전술을 배치합니다. 콜란과 알바르네스는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들을 마크하고 실바는 토트넘의 중심 역할을 하는 비수마에게 압박을 가해 그가 볼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의 전술이 때로는 효과적이었고 때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선택이 성공할 때 수비진 분할은 상대의 한 공격수를 유인하여 골키퍼가 비수마에게 볼을 패스할 기회를 만듭니다. 그 후에 비수마는 두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에게 패스하여 전진할 공간을 만듭니다. 상대의 압박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납니다. 비수마가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로스워스루가 두 번째 축으로서 압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로드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접근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토트넘에 적어도 한 선수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뒤에서부터 경기를 구축하는 데 성공할 때 주로 측면을 사용합니다. 수비수들이 볼을 측면으로 옮겼지만 중앙 미드필더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앙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에게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시하며 긴 패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반응을 받거나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훈련에서는 이를 자주 연습하며 점차 선수들이 양 측면에 집중하게 됩니다. 측면에서 압박이 커질 때 쿨루세프스키는 종종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 위치합니다. 이 전략은 로드리가 로 셀소를 마크할 때 효과적이었으며 쿨루세프스키에게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로드리가 쿨루세프스키를 추격한다면 중앙 지역에 공간이 생겨 압박을 받고 있는 미드필더가 자유로워지고 최소한 한 명의 토트넘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 뒷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전술이 성공하면 그들은 두 번째 맨체스터 시티가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진은 완벽하지 않으며 맨체스터 시티의 압박하에 위험 지역에서 볼을 잃어버리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공격수가 에머슨 대신 수비수 사이의 공간에 압박을 가할 때 피카리오가 에머슨에게 볼을 패스합니다. 에머슨은 주요 중앙 수비수가 아니며 공간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등을 돌리고 볼을 받아야 하고 맨체스터 시티가 모든 패스 옵션을 차단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머슨은 볼을 잃어버리고 맨체스터 시티에 위험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브라질의 대체 선수인 에머슨은 목표가 되었고 그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선수가 목표가 되어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실망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피카리오가 로메로에게는 이를 시도했지만 에머슨에게는 실행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책임은 에머슨만의 것이 아닙니다. 비수마가 압박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압박은 비수마에게조차 너무 컸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비수마로부터 볼을 빼앗아 즉시 기회를 만들었고 그들의 세 번째 골에서 그 압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리블이 다소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비수마는 종종 그런 압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비수마를 사용하여 압박을 해결하고 때때로 로셀소도 깊이 내려와 팀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의 중앙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토트넘은 수비적인 방어를 적용할 경우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수들이 볼을 전달하는 데 시간을 가질 것이며
이는 중앙지역에서 4대3으로 수적 열세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능할 때마다 중앙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적용했고 손흥민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이어는 손흥민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 머리를 들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직접적인 공격 역할을 가졌지만 그가 상대 수비진에 숨 쉴 틈을 주지 않은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동시에 우측에서 조현순이 바라지우를 압박하고 차단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힐은 워커 대신 아칸지에 압박을 가해 중앙지역에서 4대4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워커가 공격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힐은 워커가 볼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은 토트넘의 측면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실바는 종종 자유롭게 움직이는 미드필더 역할을 맡아 경기장 곳곳을 이동합니다. 힐이 중앙에 머물거나 워커를 압박할 때 그는 측면 수비수처럼 측면의 공간을 공격합니다. 효과적이지는 않았지만 토트넘의 지속적인 고압 플레이로 인해 운도기가 포든을 따라잡지 못하고 토트넘의 수비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어 라힘 스털링이 침투하여 토트넘의 수비를 무너뜨릴 기회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포든을 효과적으로 막았지만 포든에 대처하는 경험 덕분입니다. 알바레즈가 지연된 움직임으로 플레이할 때만 토트넘은 실제로 골을 허용했습니다. 왼쪽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다른 접근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4월에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와 맞붙게 되는데 만약 맨체스터 시티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FA컵으로 인해 토트넘의 일정도 더 바빠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토트넘은 현재의 팀보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업그레이드될 것이므로 그들이 그 경기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봅시다.